기획재정부의 힘은 막강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아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재정 건정성과 낮은 세율을 신화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도 보편 복지도 모두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탈모피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우리 최백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네. 예.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예. 이게 참 그 마치 이거는 그 일사후퇴 같은 마음을 먹었다가 점점 다시 이제 1950년 9월 서울을 수복하는 그 기분도 드는 것 같고 말이죠.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그 처음에는 많이들 마음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저가 이제 맡겨야죠 뭘. 예, 그래서 하늘이 가무할 정도로 좀 우리가 좀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마음으로 네. 같이 진인사 대천명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이번 선거전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참 언론들 마탱이가 가도 이건 보통 마탱이가 간 게 아니다. 이렇게 거의 그 일간지가 아니라 대정부 삐라, 반정부 삐라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그렇죠. 언론을 또 민간의 영역으로 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 보다 보니 거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런 방종을 묵인한 가운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했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폭등했다. 이런 주장도 그 대표적인 마타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무주택자라든가 집을 좀 살려고 계획했던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하나의 이 폭등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불순한 게 있다는 거죠. 예. 불순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걸 한번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 이제 언론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뒤져봐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2006년도가 그때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이 폭등할 때였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요. 그때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은 연말에 이제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부동산은 광풍해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요즘 기사랑 비슷해요. 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급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처만 남기고 막을 냈다 하면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것이 저는 어떤 대자비가 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건데 사실 그때 보게 되면은요. 제가 한번 이건 옛날 저거라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좀 이제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어떤 데냐면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체예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 이제 이 위기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지표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그 집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앙은행들이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들이 보내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통계 수치가 신뢰가 있는 거죠. 되게 주요 통계들을 되게 그 나라 중앙은행들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수치에 따르게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한국의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요.
참 그때 크게 컸습니다. 23.9%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2년 4분기하고 2007년 4분기 그러니까 5년간에 걸쳐서요. 네? 23.9 그러니까 24% 정도 오른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이 얼마 올랐냐면은 33.2% 올랐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오른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였다 이거예요. 아, 이 수고 언론들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었군요. 예. 예.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가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졌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주택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이제니까는 그 부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반전하면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규제를 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를 추진한 결과 네. 그래도 그 정도에서 방어를 한 거였었어요. 방어를 한 거였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이런 것들 이제 대형 사건도 안 터졌던 거였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가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초저금리가 형성되어져요. 일본은 제로금리였었고 미국도 한 1%까지 내리고요. 네네. 전 세계 돈들이 유동성이 엄청 이제 공급되면서 그게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집값을 띄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경험이 15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 이제 경험적으로요. 네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이제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주택 가격이 2019년 거의 말까지는 별로 안 올랐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2019년 말부터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네네. 문재인 정부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에는 연평균 한 2.5%, 총 8.7%가 올랐다면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러니까 연평균 1.9% 올랐으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건 팩트니까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 말부터 이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2019년 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미국이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네. 2019년도에 금리를 3번이나 내렸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를 2018년도까지 한 5번을 쫙 올렸다가 아하.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3번을 내렸었어요. 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이미요. 박근혜 때는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금리를 내렸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주택 시장에서 그 주택 시장의 그 주택 매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요. 네네. 이 주택 자금 조달 비용, 즉 뭐냐면 금리입니다. 주택의 구입 대출 자금 금리인 거예요. 주택 대출 금리요. 네. 근데 주택 대출 금리는 되게 이제 장기 금리예요. 우리가 뭐 20년, 30년 이렇게 그 이제 상환해가는 저거니까요. 네네. 근데 장기 시장 금리는요. 네. 이게 경제학계 정설이 뭐냐면은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시장, 그리고 국제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돈들이 그러니까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큰 나라들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게 아닙니까요? 네네. 그걸 가지고 높은 데로 막 이제 그러니까 자금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금융 시장하고 같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2019년 말부터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는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3번이나 내리는데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또 돈을 또 엄청나게 양적완으로 막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이게 확 급등한 거예요. 2019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게 급등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정확하게 보면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8.7%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그 같은 기간에 미국을 보게 되면 19.3%가 올랐어요. 네. 영국도 11.6%, 한 12% 올랐고 독일은 26%가 올랐어요. 그래요. 예, 중국도 17% 오르고 뭐 싱가포르처럼 그러니까 주택이 좀 안정돼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네네. 거기도 12.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제가 전 세계 이제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다 이렇게 그 계산을 해봤는데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좀 낮았고 일본은 굉장히 장기간 지금 저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일본이 그렇고 나머지 그러니까는 저기 그 아시아에서는 인도도 그러니까 한 15%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 상태였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핀란드하고 이탈리아 정도가 이탈리아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네. 그하고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44%, 뭐 스페인도 한 19%, 아까 뭐 독일은 그러니까 26%라 했잖아요. 네네. 프랑스도 한 15% 오르고요. 네덜란드도 한 32% 오르고. 뭐 이렇게 그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우리보다 좀 한 조금 낮은 7.8%. 네.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는 북유럽 국가들도 나머지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뭐 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슷하고 그리고 뭐 저기 저 이 그 뭐 저기 저 뭡니까요? 저 위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덴마크도 16.6%나 오르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유럽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가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저기 과거에 올랐다가 예, 과거에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안 올랐고요. 뉴질랜드는 한 15% 올랐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낮게 오른 나라가 한 4나라 정도가 있고요. 네네.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다 높았었어요. 주택가격 상승률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전 세계 집값을 그 돈이 그러니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실물 경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공장이 돌아야지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막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끌어올린 거였던 거예요. 올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껏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체감적으로는 분명히 많이 올랐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 저 너무 이게 평균 가격에 이게 저기 저 그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많이 올랐으니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도시만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대도시만도 비교해 보게 되면 서울이 그러니까는 서울도 이제 평균이니까는 아파트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한 14.6%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8.7%보다는 한 거의 2배 가깝게 오른 거죠. 네네. 서울은요. 네. 아파트만 보게 되면 한 18% 올랐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뉴욕은 보게 되면 뉴욕의 평균 집값이 한 22%가 올랐어요. 동경도 20%가 오르고, 네. 캐나다도 여러 지역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캐나다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한 18% 오르고, 뭐 싱가포르도 한 20% 가까이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대도시만 비교해 보게 돼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은 다른 나라 대도시는 더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당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사실 이호승 경제수석은요. 예. 팩트를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집값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서로가 저기 저 엇박자를 내는 소리 한다고 야당에서 이제 공격하고 오른 게 아닙니까? 김종인 그 저기 위원장이요. 네네네. 그런데 팩트는 그런 거예요. 팩트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신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좀 피부에 안 와닿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진정되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예. 지난 1년 사이에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은 뭐 그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뭐 저기 저 시애틀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뭐 보스턴 뭐 이런 데들 보게 되면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르고 그래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요. 거기도
신음하겠네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요. 예.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미국은 되게 무주택자들이 그 민간 임대에서 많이들 사시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힘들어하는데 미국은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저기 그 불만을 표출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그럼 오르는 게 그쪽에서는 너무 익숙한 일인가?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조중동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용해 먹는 거죠. 네. 똑같이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프레임을 지금 그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물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더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투기적인 소득들을 억제하도록 네. 하는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걸 못한 거.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공공임대를 좀 충분히 더 공급을 했어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일전도 얘기했지만 기재부가 브레이크 걸고 앉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투기 수요 억제도 초기부터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핀셋식으로 계속 해오면서 그러면서 결국 투기꾼들한테 계속해서 빌미를 주고, 거기다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임대사업자들 특혜 주는 거. 이런 빈 구멍들을 많이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으면서 결국은 그러니까는 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 입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신감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이 그 보이는 어쨌든 간에 이 실망스러운 모습들, 다주택 처분하라는데 안 처분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신을 이제 그러니까는 초래했던 것이죠.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팩트상 볼 때는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지표는 이렇게 교수님 같은 경제학자들이 팩트 체크해 주면 되는 건데, 당장 우리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영원히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환멸을 느끼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지표를 보여준들 무슨 감동이 되겠으며 설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저쪽 야당의 후보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을 보게 되면요. 이분들이 전직 그러니까는 변호사, 교수했던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시장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게 저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공직 자리를 맡아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투기적인 소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공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적인 자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축제를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많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말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사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뭐 성폭행 당했다 상대 후보한테 한 것이 최근에 이제 폭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5천만 원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짐작컨대는 지금 현재 부인인 조현 씨인가요? 이 성함이요? 그분한테서 나왔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이렇게 진술자가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그렇게 그랬으니까 그걸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뽑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뽑아야 되니까 국회에 그러니까는 그런 조각품을 이렇게 가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해서 돈을 저렇게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공직 맡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또 이제 더 많이 빼내기 위해서 공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공직을 하는 이유가 저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신의 개인의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자기 그 소위 말해서 서울시장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셀프 보상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을 저렇게 그냥 온갖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공공자원, 국가의 공적인 자원이라든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게 이제 지금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드러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반칙과 그다음에 뭐냐면은 불공정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패 세력들이 네. 부패 세력하고 지금 경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에 겨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요. 네네. 이건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실망감 이런 것들이 화가 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그럼 반칙과 불공정의 제도화된 불공정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걸로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온갖 그러니까 그런 이 반칙과 불공정을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도록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부동산에 불로소득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용납 못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걸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요. 네네. 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안정됩니다. 집값도 그러니까 정상화 되어져요. 그렇게 아니겠습니까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기대 수익이 나오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대 수익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뭐 재산 증식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교훈처럼 심어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들 내놓게 되고 토지들 내놓게 되고 네. 그럼 가격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없는 분들 그러니까 고통 안 당하고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개발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떼돈 벌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나 위화감을 조성을 해요 국민들 사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다 없애는 노력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지금 국힘당하고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집단 아닙니까요? 그렇죠. 저 집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부패 집단이라고 규정을 해요. 보수 정당이 아니라 부패 정당이다. 네. 그 부패 정당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나라 공정성을 강화하면 돼요. 네. 부패는 결국 뭐냐면 불공정해서 이게 그러니까 기생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공정성을 다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은 부패 집단은 자연히 분리수거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고 그게 네. 네?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 거의 자초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대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기든 지든 이건 민주당은 중대 변곡점을 맞았어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 승리를 했을 경우 네. 별다른 어떤 개선 또 개혁 의지를 보이지 못하면 다음 대선 넘어갑니다. 저쪽으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전에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네. 참 진짜 허송세월만 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 마음이 이 민심이 떠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백배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알겠습니다. 환골탈태해가지고. 예. 정말 환골탈태 이 그러니까 말만이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그래도 저 부패 집단한테는 표를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마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하거든 저쪽이 그러니까요. 지금 까도 지금 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짜 저쪽은 진짜 부패 그 자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면서 예. 마음들이 그나마 그래도 다시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찍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건 뭐 거의 최악의 집단이다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민주당은 진짜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안 하면 김이사 주면 저는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민주당 이겨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지 진짜 이걸 어떻게 두 눈 뜨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